커다란 창문을 열고 는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네, 이제 연기 얘기해야겠네요. 저희 또 웃고 떠드는 사이에. 맨날 웃고 떠들면 시간이 쭉쭉쭉. 이게 두 번 보니까 가희가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미묘하게 감정이 변하는지 표정이나 이런 몸짓이나 이런 행동들을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좀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고 그 연기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이게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관객은 어느 정도는 제 가희 좀 이상한데 라는 걸 눈치를 채야 하지만 로즈메리는 몰라야 되잖아요. 그 되게 경계를 잘 만들어가는 연기를 해야 존 카사베트. 네, 해야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로즈마리의 감정을 쭉 따라가는데 급했고 두 번째 봤을 때부터는 가희뿐만 아니라 다른 미니도 그렇고 맞아요. 로만도 그렇고 주변에서 얼마나 이 둘을 경계를 하고 관찰하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미니 되게 너무 훌륭하시죠. 너무 이제 대선배시기도 하지만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저녁에 처음으로 초대한 그 씬 보면은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서 네모난 테이블인가? 아무튼 넷이서 케이크 디저트를 먹는데 투샷으로 나와요. 노부부, 그다음 젊은 부부. 네. 그런데 투샷으로 잡히는데 그 중에 한 명씩만 서로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마는 약간 가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너가 언더스터디였지만 너의 노력이 거기 들어가는 게 보였다. 대단한 맞아. 연기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가희는 거기에 훅 빠져서 자기 칭찬해 주니까 인정받고 막 얘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옆에서 앉아있는 미니는 가희가 케이크 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만 계속 보면서 한 조각 더 줄까? 또 먹을래? 이런 얘기 막 자기 손가락 막 쩍쩍 빨면서 이러는 연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샷 안에서도 둘이 얼마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되게 인상 깊었고 저는 다 먹었어? 이거 더 먹어. 또 줄까? 사실 이렇게 막 베푸는 게 미니의 캐릭터잖아요. 네. 약간 우리 할머니 생각나기도 하고. 할머니 생각나죠. 막 추석 때 전 더 터질 것 먹으라고. 같은데. 네. 전 먹고 네. 뭐 정말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과일 먹고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전 먹어야 되잖아요. 홀턴도 더 먹어야 돼. 식혜 먹고 포도 먹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사오잖아요. 그럼 저녁 먹어야 돼요. 저녁 먹을 때 됐죠. 네, 저녁 먹을 때 됐죠. 사육. 그렇죠. 약간 이분도 캐릭터를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니까 원하지 않는 상대로부터의 과한 친절과 관심 이것도 사실 되게 공포스러운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면으로 이제 풀어내고 연기를 하신 게 아닐까 싶었을 때, 네, 되게 멋있었어요. 친절이 공포인 거는 타인이 공감을 못 해줘서 공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그게 나에게 분명히 불편함을 주는데 그거를 타인에게 공감시키기가 어렵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친절이니까. 근데 이제 미니가 보여주는 공포는 그런 거죠. 분명히 말로 설명하면 다 친절한 어떤 행동들인데 불편하죠. 연기 또 은성 감독님 있으세요? 공포 영화에서 저는 희생자의 얼굴이 더 공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미아페로의 얼굴도 살짝 좀 무섭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창백해가지고 눈도 이렇게 다크서클이 진하고 공포에 막 질려있는 모습인데 그 모습 자체가 공포로 느껴지는 좀 얼굴이 생각이 났고 조명도 막 위에서 내려쬐서 뭐라고 완전. 하죠? 눈이 안 보이게 까맣게 그림자지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볼도 있더라고요. 막 패이게끔 맞아요. 얼굴도 화장하고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저는 그 스탠리 큐브릭 공포 영화 샤이닝에서 그 여자 셜리 두발도 되게 희생자잖아요. 근데 뭐 놀라는 모습들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그죠. 그런 느낌? 그런 얼굴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근데 미아 페로도 그렇고 셜리 두발 네. 그분도 그렇고 사실 그 대표작 이외로 다른 작품들로 좀 인정을 받거나 각인이 된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미아 페로는 우디 앨런 작품에서 좀 네, 좀 뭐, 아 그래요? 인정을 받은 작품들이 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연기? 연기보다는 작품이 더 인정을 받긴 했지만 꽤 어디 나왔어요? 우디 앨런 거? 카이로의 뭐 붉은 장미 네. 아 네, 거기도 나오고. 더 유명 애나벨 아니 애니홀? 애니홀 애니홀은 애니홀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누구죠? 대부. 대부요. 애나벨은 공포 영화잖아. 에나벨 제가 또 좋아하는 제임스 카이로의 완의. 붉은 장미가 가장 좀 유명한 것 같고 그 외에 연인이었잖아요. 네. 미아 페로랑 우디 앨런이랑 영화를 꽤 찍었는데. 네. 근데 이때 여우주연상 받았고 또 미아 페로가요? 네. 아. 무서운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제 미아 페로의 전 남편이 누구냐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 프랭크 시나트라인가요? 그래서 대박 진짜요? 근데 이거 찍는데 못 찍게 했대요. 찍지 말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너 이거 찍으면 배우로서 올라설 수 있다라고 해서 찍기로 했고 찍고 있는데 이혼 서류가 촬영장으로 날라왔대요. 그래서 이혼했대요. 이거 찍으면서. 이걸 찍어서? 그때 갈등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찍는 중에 이혼을 한 거고. 프랭크 시나트라도 말이 좀 많잖아요. 대부 보셨어요? 대부? 대부 봤죠. 네. 대부 말머리 자르는 그게 대부 네. 원이죠. 네. 그 가수가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는 네. 거잖아요. 그게 프랭크 시나트라래요. 그 모델이 된 사람이 진짜? 실제로 마피아한테 가서 그렇게 해서 그 음반 제작자들을 협박을 해서 그 자리까지 그래요? 올라간 거래요. 네. 와우.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오는 사람들 파면은요 진짜 되게 무섭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진짜 로즈메리 이야기 진짜. 그러면 인물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로즈메리 어떤 사람인가요? 허영심이 많아요. 그 부분 얘기해 주세요. 허영심에 대한 부분. 허영심? 네. 아까 얘기한 그건 것 같아요.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사실은 자기네들이 형편에 맞지 않는 아파트에 들어오고 싶어 하고 남편도 약간 과장해서 네. 소개하고 인터넷 누가 글을 쓴 거 봤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우리 남편 루스에 나왔고 어디에 나왔고 광고와 TV를 좀 했어요. 이 대사가 자기는 제일 기억에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번 얘기하죠. 여러 번 해요. 그리고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것도 패션에 관심도 많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없잖아요. 네. 친구들이 속을 모를 친구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친구들이 봤을 때. 로즈메리라는 여성이. 네. 그냥 항상 잘 지내는 걸로만 그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제 유행에 민감하다 하고 보편적 인물이다라고 썼어요. 그 시대의 그 유행 따라서 사고 그렇게 살고 싶고 네. 그런 여성. 은성 감독님은? 저도 다 비슷하게 썼어요. 아기를 갖는 것이 유일한 그녀의 목표이고 그녀가 이제 뉴욕으로 온 이유도 남편 가이 때문이고 일자리가 아마 거기에 있어서 온 거죠. 이사를. 그랬겠죠. 그러니까 좀 약간 자기 게 없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 이해 못했어요. 원래 LA로 헐리우드로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초반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그 닥터 힐한테 가서 자기 얘기를 막 하면서 네. 이런 음모가 있다. 우리 남편도 한패다. 원래 LA에 가자고 해놓고서는 여기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잘. 이게 4시간짜리래요. 맞아요. 그래서 맞다. 저는 뭔가 이상한 거를 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맞아요, 편집됐겠지. 정말 편집이 되게 툭툭 끊기는 네, 느낌이 좀 이상하죠. 있죠. 네. 있죠. 그게 이 도저히 로만 폴란스키가 난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대요.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편집 감독한테 다 맡겼고 근데 결국에 그 사람이 이거에
네. 찍었어요. 감독으로. 아, 근데 그 영화는 물론 잘 안 됐는데 네. 이게 원작이 또 책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책에 또 후속작이 있는데 그거를 그 편집 감독이 자기가 감독했더라고요. 그럼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이상해. 막 편집이 약간 중간중간 이렇게 툭툭 끊기는 부분이 약간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일관성 있게 그래가지고. 스타일로. 맞아요. 네. 근데 4시간이면 얼마나 많이 잘랐겠어요. 되게 강박적으로 찍었대요. 그 소설을 그대로 옮기려고 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그러면 또 있을까요? 인물, 가희? 연출, 가히. 연기는 넘어갔고, 네, 가희. 찌질이, 머저리. 아침밥 꼭 먹어야 되는데. 아, 진짜. 가희가 그 허치의 장갑을 숨긴 걸까요? 네. 그렇겠죠. 물건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을 해치려면. 악마 의식에서. 배우들 누가 맞아 인터넷에 또 이걸 썼어요. 이 영화는 무명 배우와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공포에 대한 영화다. 아, 진짜. 아유, 근데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그거 배우라고 했을 때 어디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 물어보는 거 있죠.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돼? 이런 맞아. 그런 뭐 것과 덜 읊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 내가 검색해서 보세요 이러고 싶은데. 맞아. 그리고 이제 책임져야 되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근데 저는 이게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진 않고, 가희가 그냥 자기의 욕심에 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배우들이 과연 이런 거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했을 때도 참 어려운 직업이면서 달콤한 유혹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업을 배우로 했나 보다. 네. 더 좀 설득력 있게 하려고. 아, 아니다. 뭐죠? 이거 드라마인가요? 아니면은 리메이크작에서는 드라마. 네. 드라마 소설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배우가 아니라 소설가 또 남편으로 재능 때문에 악마에게 본 그런가 그런 봐요. 건가요? 그리고 존 카사베트가 실제로 약간 예술가 네.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스스로 좀 되게 했다면서요. 감독도 했죠. 영화도 잘 만들었고. 뭐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 영향 아래 있는 여자랑 아,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네, 그거랑 들어보기만. 또 그 배우가 나온 영화가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찍으면서는 로만 폴란스키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고 설득을 거의 못했대요. 이 역할에. 가희 역할. 설득을 못했다고요? 본인이 연기를 하면서 별로 아. 이 역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잘하셨는데. 되게 호감적인 인물은 아니니까. 그죠?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되게 비호감적인 인물을 연기해야 할 때 네. 배우들은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간에 내가 연기해야 될 인물이면은 그래도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호감이어도 그게 매력으로 보여야 되는 게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 인물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일까? 그런 게 좀 궁금하고 연출도 그 인물에 그냥 표면적으로 얘는 이렇게 찌질하고 뭐 루저고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연기를 해야 되는데 입장에서 약간 네. 그렇잖아요. 내가 연기해야 될 인물을 그냥 그렇게만 표현을 한다면 애정이 안 생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연기를 그냥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번에 미스백 다룰 때였죠. 조연 배우에 대한 그런 네.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역할이 매력이 있어 보이고 관객들한테 어필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사실 배우의 욕심이라서 저는 주연 배우 뒷받침해주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연 배우나 이야기의 흐름에 있어서. 그래서 진짜 어쩔 때는 정말 1차원적인 악역을 네. 연기를 해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이 사람 되게 못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되게 비호감이에요. 라고 표현을 하면서 묘사를 하는 건 그건 약간 작가나 감독님들이 애정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면 가인은 꽤 성공한 것 같네요. 네. 우리에게 다가올 때 네. 네. 좀 뭔가 비호감적이면서 찌질한 느낌의 네. 남편. 더 해볼 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다 보니까 되게 자주 봤거든요. 음. 자주 봤는데 한 근 3년간은 안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한 3년 만에 봤는데 예전에는 아까 초반에 말한 것처럼 오컬트적인 면에 되게 매력을 느껴서 봤다가 이 영화를 안 본 3년 사이에 제가 공황을 앓았었어요. 네. 지금도 앓고 있고. 근데 로즈메리가 느끼는 공포가 되게 비슷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질병들이 그렇지만 혼자서 이제 감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특히나 공황장애라는 건 약간 실체가 없어서 몸에 뭐가 뭐 종양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서 다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 혼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로즈마리도 영화 내내 이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그렇잖아요. 네. 중간에서 야 이거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자기는 뭔가 계속 이상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남편이랑 막 단어 게임 하다가 혼자 막 부엌 가서 막 배 움켜쥐고 앉아 있고 TV 틀어놓고 TV도 못 보고 막 누워 있잖아요. 맞아요.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나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겠다고 하면서 침대에서 막 뒤집히듯이 하면서 막 아파하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 또 색다른 공포가 오더라고요. 이 여인이 혼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약간 그런 면에서 새롭게 또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집중해서 본 것 같아요. 단지 악마를 지우고 나서도 좀 무서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기억에 남는 장면 대사하면서 또 생각나는 걸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거 준비해 오셨어요? 은선 씨부터 해볼까요? 네, 저는 그 공중전화 장면. 겹쳐요? 개 무서운. 저 겹쳐요. 겹쳐요? 네, 겹쳐요. 맞아요, 은선 씨. 아 네. 그거 저 고민하다가 한 거예요. 명장면이에요. 네. 그죠? 네. 이 공중전화 박스는 이제 도심 한가운데 우뚝 서 있고 투명하잖아요. 네.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감시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게 전화가 필요했으면은 뭐 식당이나 백화점이나 사람들이 더 많은 데가 더 안전할 수 있는 장소이거든요. 그런데 공중전화 박스 안에 들어갔다는 거는 이 영화적인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장면은 되게 한 호흡으로 이제 롱테이크로 로즈메리의 불안한 심리를 이제 길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되게 명연기가 하나 나오잖아요. 네. 불안에 떨면서도 혼잣말로 갑자기 전부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Oh really? Did he really do that? Oh no, he didn't do that. 이러면서 뭐지? 그 로즈메리 맞아요? 아니 저는 그거 뭐요? 약간 뭐지? 뭐 하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박지 않았는데. 왜 그 뒤에서 다른 여자가 와서 쓰려고 하니까 통화하는 척하는 그 장면 아니야? 아니. 맞아. 그것도 그 무서웠는데 네. 그거 말고 전부 악마라고 하면서 살짝 웃잖아요. 전부 악마야. 전화 기다리면서. 맞아, 전부 악마들이야. 하면서 갑자기 하면서 맞아요. 이거 어떻게 찍어야 돼? 근데 방금 은선 감독님 연기한 거 봤어요? 나 했어요? 몰라. 나도 모르게 했잖아요 방금. 녹음으로 내가 아쉽네. 다른 연기. 그러면서 이제 비웃는 장면이 있어요. 살짝 비웃잖아요. 웃음이 새어 나오잖아요. 맞아. 그때 맞아. 이때 완전 미친 연기가 나와서 의사한테 자기 막 생각나. 자기 상황을 막 토로하면서 지금 자기 위험하다고 하고 또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게 또 어느 한 노인의 등이잖아요. 남자. 할아버지. 네. 그 찾으러 온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이때 무섭죠 진짜. 정말 저는 그 어떤 장면보다 그 등이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이 노인이 등을 돌렸을 때 정말
누구보다 선한 얼굴을 하고 네. 있잖아요. 친구도 웃으면서. 예. 근데 그때의 이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의 그 한 호흡으로 가는 연기, 또 이게 한 테이크로 찍다 보니까 야외에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긴 호흡으로 길게 찍으면은 해가 바뀌거든요. 그런 것까지 절묘하게 되게 싹 들어가요. 그늘로. 그러면서 되게 명장면으로 꼽을 만하더라고요. 진짜 가슴 졸이면서 봤어요. 저도. 그리고 등장하고 나서 음. 통화 내용 들으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닥터 힐 하고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죽고 같은 거예요, 내가. 맞아. 근데 사람 좋은 아저씨였어. 별거 아닌데 무섭게 만드는 연출이 되게 뛰어났던 것 같아요. 예린 씨는 어떤 거 골라오셨어요? 저는 이거와 쌍두마차를 이루는 씬이었는데 전 친구들 불러서 파티하잖아요. 네. 그리고 부엌에서 울면서 처음으로 자기 고통에 대해서 다 털어놓는 그 장면. 그게 아까 그 공황 얘기와 이어져서 자기 혼자 이걸 괜찮겠지 하면서 이겨내다가 현실 세계로 한순간 딱 들어갔다 나온 느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울면서 사실 나 몇 달 전부터 아팠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약간 묵은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듯한 느낌. 그 친구들은 가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네. 여자들만 들어온대야 하면서. 그 약간 폭유리로 쳐다보는 거 진짜 징그럽잖아요. 찌질이 머저리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죠. 보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이상한 얘기할까봐. 맞아. 부엌에 계속 쫓아다니고 아무튼 그러면서 그 여자친구들이 막 위로해주고 다른 선생님 만나봐라 하면서 막 이렇게 팔뚝도 막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하는데 너무 거기서 안정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씬에서도 되게 용기 내서 얘기하잖아요. 나 이제 닥터 힐한테 갈 거다. 다른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싸우다가 그 태동을 느끼는 첫 장면. 거기까지. 그거 캐치하셨어요? 움직인다고 만져보라고 하는데 가이가 딱 하고서는 무서워하잖아요. 찌질이 머저리. 연기 정말 잘한다. 찌질이 머저리 합쳐 찌저리. 찌저리. 아니, 맞아요. 저는 공중전화 장면을 골라올 것 같은 거예요, 두 분이. 그래서 두 개를 골랐는데, 저는 두 번째 거는 그거예요. 맨 끝에, 이제 로즈메리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죽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젖은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누구 먹일 것처럼. 그래서 로즈메리가 진짜 큰 식칼 하나를 들고 옆집으로 찾아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계속 감춰져 있잖아요. 실체가 뭐지? 그리고 끝까지 정말 악마야? 악마인 거야? 정말 죽은 거야? 아니면 로즈메리가 미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실체가 드디어 밝혀지고 악마의 지폐가 나오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로즈메리를 보고 놀라질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막 로즈메리가 나타났다 어떡해 막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잠에서 깨서 이렇게 목류병 환자가 나오는 걸 보는 듯이. 왜냐하면 하나도 위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칼을 들고 나왔지만 네가 어쩔 건데. 맞아. 그리고 오히려 인사해. 에이드리언 인사해. 너가 낳은 뭐 하면서 하일 에이드리언 이런 대사도 살짝 나오는 것 같고. 하일. 그게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실체를 봤는데 그 속에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로즈메리는 오히려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결국엔 아이를 키우는 것까지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니까. 진짜 끔찍하다. 그렇게 맞아.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무력함이 딱 증명되는 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소리 지른다. 로라 아줌마. 맞아. 뭐라고 하지? 그냥 그 소리.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약간 그 뭐죠? 맞아. 이거 흔들을 요람 흔들던 사람. 그 들썩들썩하는 애기. 그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 본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 요람 위에 십자가를 진짜? 거꾸로 매달아서 그랬구나. 모빌처럼 해놨어요. 뭔가 기묘하지 않아요? 영화 자체가 톤이 연극 같기도 하고.
되게 이상해. 좀 맞아요. 일상적이지 않아. 일상적 행동들인데 뭔가 기묘한 느낌. 네. 그러면 네, 토론인데. 나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네. 닥터 힐은 한 패예요? 아, 닥터 힐은 저는 한 패는 아니라고 봤고 거기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제 그녀의 만삭의 여자가 진실을 말하는데 네. 아무런 신빙성이 없는 거죠. 그게 마지랑 겹친다. 그러게. 그 리플리의 마지. 네, 맞아요. 그 의사 있잖아요. 네. 유능하다고 네. 소개받은 그 의사가 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되게 명성이 꽤 있는 의사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 병원 악마 추종자. 네, 악마 네. 추종자지만 그 병원에 항상 그 산모들이 있고 그런 걸로 그의 어떤 그러니까 뭐지? 악마 추종하는 거는 별개로 또 사회적으로는 또 굉장히 명성과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의사한테 치료를 받았다고 얘기 들으니까 그 의사 말을 더 믿었던 거 아닐까요? 근데 예린 씨가 물어보는 건 정상인 의사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줬다는 거죠. 네, 정상인 넘겼다는 거죠. 의사가 권위가 있으니까 권위가 있는 자기보다 믿었던 거지. 더 그렇죠. 네, 있는. 남편 그리고 권위 있는 산부인과 의사 그 사람들이 증거는 없지만 그냥 그 명망이 있다는 게 증거인 거죠. 네. 맞아. 그래서 데리러 왔을 때 막 약간 이런 누추한 곳에 오셔서 약간 이런 말을 그러니까. 해요. 그리고 심지어 하치 손주도 받았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 걸로 이제 계속 깔아두죠. 그 의사가 굉장히 그 곳에서는. 하치는 뭐야? 그러니까 그런 일도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일반 사람 중에 그런 악마 추종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냥 모든 사회 곳곳에 지도층이나 전문직 안에도 악마 추종자들이 있다? 그 얘기 안 했네. 로즈메리가 무단횡단하는 장면 기억하세요? 네네네. 그 장면을 그냥 찍은 거래요. 헐. 아, 왜? 통제 안 하고. 진짜 아니다. 로만 폴란스키가 그 미아 페로우한테 만삭의 여자가 무단횡단하면 걱정하지 마라. 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핸들 들고 따라가면서 찍었대. 둘이서 찍은 거래요. 그랬는데 진짜 치이지 않은 거죠. 절레절레. 근데 그 부분 바로 전에 씬이 좀 편집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로즈메리가 그렇게 갑자기 급변하는 거에 대한 조금 궁금증이 있었어요. 심리가 확 바뀌잖아요. 그때가 어디였지? 그거 아닌가요? 전화 그 허치가 혼수 상태란 얘기 듣고 그 다음 장면 아닌가요? 전화로? 아닌가? 그래가지고 백화점에서 나와가지고 무단횡단 하다가 미니 만나고 그런 장면 아닌가? 거긴가? 약속 장소 갔다가 무단횡단 하나요? 아닌데? 아니에요? 네. 뒤에요? 더 뒤에. 그 가방 들고 나왔을 땐가? 네, 그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옷차림이 가벼워졌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그 테니스 루트 그 목걸이도 버리고 막 살겠다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가는데 약간 거기서 감정의 비약이 조금 살짝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예. 숨겨진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불편한 시간인가? 네. 이 로만 폴란스키의 삶을 또 떼놓고 이 영화를 다루기는 참 어려워서 이제 삶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포함시켜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이 얘기 각자 멘트를 준비해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생각 해오셨어요? 안 했어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렵고 딱 한마디로는 정리하기가 힘든 그렇죠.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해온 거를 먼저 그럼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영화랑 연결이 되는데 그 사람이 악마 추종자지만 권위가 있잖아요. 그 악마 추종자 의사. 그러다 보니까 뭐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 여자의 말을 믿지 않죠. 그냥 임산부, 쇠약해진 임산부네 이러면서 치부해버리는. 저는 흥미롭게 그게 너무 로만 폴란스키의 실제 사건하고 관련이 있다고 좀
보거든요. 예를 들어 로만 폴란스키는 거장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거장이라는 예술가의 타이틀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실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그럼 로만 폴란스키가 뭐 악마냐? 라고 하면 저는 또 그 사람이 특별한 악마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나약한 존재고 면죄부를 주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특수한 악마고 우리는 천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누구나 그런 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 중에 한 인간이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100%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로만 폴란스키를 약간 옹호하는 헐리우드의 스타들, 감독들은 그 사람의 삶이 너무 불행했고 그 부분도 우리가 좀 포함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전혀 누군가의 어쨌든 인생을 희생물로 삼는 거잖아요. 그거 네, 또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불행이 결코 그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순 없다. 그게 그렇게 옹호하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주된 논리인 거예요? 제가 그거를 되게 깊이 알아보진 못해서 네. 그냥 리스트만 봤어요. 네. 어떤 사람들이 네. 옹호하는지. 하지만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온다라고까지만 봤어요. 아마 더 다른 의견이 있거나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또 의견을 제가 틀린 얘기를 했으면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어렵게 생각이 되는 지점이 그 범죄 안에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주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카데미 내에서는 아카데미 그 영화계 안에서는 그의 작품성을 인정해서 그 상을 수상을 하지만 미국의 법의 안에서는 계속 수배를 하던 중 아니었나요? 그렇죠. 법안에서는 그렇죠. 법망 안에서는. 그쵸. 예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약간 조물주처럼 얘기를 하자면 조물주? 그러니까 저도 도덕성, 그러니까 사생활 이런 거랑 범죄랑은 완전히 확연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100번 용서해서 한 번의 실수라고 하면은 또 어떻게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반복을 했잖아요. 반복을 해서 저질렀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그 무게가 있는 범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아동,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거. 아까 뭐 선한 거 악한 거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도 사람한테는 모순적인 모습이 다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악한 사람이 아닌 거고 그리고 또 이런 좋은 영화를 로즈마리? 혹은 좋은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100%또 좋은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연기를 시작을 하고 영화나 연극에 대한 굉장한 환상을 가지고 이쪽에서 연기를 하다가 사실 이걸 만드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괴팍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알고 약간 현실을 깨달았다고 했나? 네. 그래서 조금 상처받았던 기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또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만드는 좋은 영화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면이 부각돼서 만든 것들이고 같이 일하면서 뭐 겪었던 안 좋은 것들은 그 사람들의 그런 흠집들이 부각이 됐던 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진짜랑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이상한가 말이? 네. 그 비슷한 주제로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본 거는 네. 그러면 그냥 범죄자의 네. 이제 예술 작품이란 네. 주제는 더 까다롭죠. 그래서 예술 작품을 이제 접할 때 창작자의 모든 것이 예술로 옮겨지진 않잖아요. 네. 지금 예린 씨가 말한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면, 어쩌면 그때는 좋은 면이 네. 그때 윤리관이 심지어 더 윤리적이야. 네. 그럼 그거를 부각한 네. 작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사람이 또 다 갑자기
사람 변하니까 네. 다른 메시지를 또 담을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러나 창작자의 윤리적인 문제가 밝혀진 후에 네. 감상자는 그 사실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후에 감상자가 사적인 문제의 연장선에서 예술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네. 그게 잘못된 감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네. 너는 예술을 보는 눈이 없다. 뭐 진짜 옛날 사람으로 하면 서정주 시인 그러면 친일이라서 싫어 라고 하면 서정주 시는 진짜 아름다운 거야. 네가 시 보는 눈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는 이미 이 사람이 그 친일을 했다는 걸 포함해서 작품을 접하기 때문에 이 감상자에게는 그게 진실인 거라는 그죠.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뭐 논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따로 봐야 된다는 건 이성적으로는 가능한데 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네. 그러나 또 한 가지로는 창작물이 그럼 꼭 창작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창작물이라는 거는 감상자와 함께 새로운 세계를 여는 거지 창작자와 창작품과 감상자가 셋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창작자가 내 의도가 이런데 넌 왜 이렇게 봐? 라고 하거나 혹은 감상자가 난 이렇게 봤는데 왜 너 그렇게 주장해? 라는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전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창작자의 손을 떠난 창작물은 이미 어떻게 되든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고 네. 그게 또 예술의 영역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네. 그 정도까지 생각해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지점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은 그 창작자의 뭐 손을 떠나서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게 있고, 그 감상자의 자유고, 그 해석에 대해서는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다까지도 맞고 한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이 범죄자가 계속해서 예술 활동을 하게끔 그 영화 현장이나 혹은 그런 뭐 문학이면 뭐 문학계라던가 그런 식의 판을 만들어 주는 게 네. 옳은 일일까? 아니면 만들어 주는 것도 일종의 좀 너무 방관자의 입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만한 게, 저는 막 미투 사건 나오고 막 이러는데 사실 안 밝혀진 것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은지에 있는. 근데 정말 그런 게 다 공유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업계 사람들까지는 진짜 다 알았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랑 작업 안 하게요. 근데 모르고 하는 경우들도 막 있잖아요. 네. 아까 예린 씨가 말한 대로 윤리적인 부분에서 지탄받는 것과 범죄를 저지른 거는 정말 다른 별개의 문제 같아요.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건 뭐 거물 누구 뭐 정말 부자 뭐 예술가 뭐 대부호 뭐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걸 다 지우고 한 인간으로 봤을 때 정말 작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그 대가를 치러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네. 그럼 누가 거기서 벗어나냐? 그냥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좀 더 뭔가 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우리가 대해야 될 수도 있어라는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저질렀으면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더 심하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뭐 장발장이 좋은 예는 아니지만 생계를 위한 것과 정말 탐욕을 위한 뭐 성범죄와 참 이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미스백에서도 명망 있는 자식, 돈 많은 집 자식이 결국에는 미스백이 감옥에 가고 네. 그 자식은 문제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모순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 대단한 예술가, 근데 그런 허울을 다 보지 않고 딱 인간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게 우리 사회 안에 있다면 이런 문제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로만 폴란스키 대단하지. 훌륭하잖아. 그리고 뭐뭐 했대. 그거 뒤에 딸려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비극적이야 그의 삶은. 이런 것들이 그냥 딱 깔끔하게 미성년자 성범죄 했다. 그러면 감옥 가야 되고 거기서 왜 그렇게 딱 진행이 안 되지? 그런 답답함이 약간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폴란드인이고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뭐 그런 게 영향도 있는 건가요?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폴란드에서 되게 너그럽고 프랑스 프랑스에서도. 국적도 땄고. 저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건 권력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힘을
쥐어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건 정말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거거든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작품도 궁금해요. 새로 나오면. 근데 돈을 쥐어주기 싫은 거예요. 힘을 주기 싫어서. 그래서 불법 다운로드를 불타를 해서 보고 디지털 시대의 반항. 그리고 내가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배우겠다. 약간 이런 건데. 솔직하다. 이거는 진짜 일개 커스터머가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반항인 거고, 더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제작자들의 마음가짐은 훨씬 더 약간 책임감 있게 다가서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배우로서도 뭐 이 영화에서도 가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악명 높은 감독들, 여배우로 이상하게 굴리는 감독들, 페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감독들. 네. 근데 예를 들어 여자 주인공으로 저한테 그 역할이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되게 마냥 거절할 수만 없을 오퍼일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 상상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네.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은 작업이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가 관두거나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방금 이제 저희끼리 영화계 안에 있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이 문제는 저희 셋이 어떻게 결론을 내겠어요? 이거는 그렇죠. 어려운 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룬 이 영화의 감독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어쨌든 들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방송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부족하게나마 네. 토론을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도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네. 저희도 배워가는 단계니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분명히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또 축 처지면서 네. 마무리가 되려고 하는군요. 네, 그러면 이제 로즈메리 이야기 연결 컨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연결 컨텐츠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예린 씨부터 할까요? 전 영화예요. 은선 씨는 뭐예요? 영화예요. 저도 오늘 영화인데. 찌찌뽕. 겹치는 거 아니야? 저는 아까 얘기했어, 한번. 그래요? 그럼 은선 아. 감독님부터 할까? 영향 영향 아래 아래 있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스탠리 큐브릭. 샤이닝. 샤이닝. 보셨나요? 두 분? 네. 바뀌었어요? 무서워서? 덜덜덜덜. 조금 더 무섭나? 유혈이 낭자하는 장면이 몇 군데 있죠. 근데 약간 좀 아티스틱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장면들이. 아티스틱하죠. 네. 그럼 스탠리 큐브릭 영화 한 편도 안 보셨나요? 뭐 있지? 시계탭 오렌지. 네. 그거 봤어요. 보셨어요. 그건 괜찮으셨어요? 그게, 그쵸. 그거는 좀 징그러운 건가? 시계탭 오렌지. 범죄 저지르는 거죠. 네. 폭도들이. 그거 봤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글로 공포 영화를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계신가요 혹시? 근데 너무 세세하게 여러 버전을 찾아보면서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근데 찾아 읽는 사람. 근데 너무 무서워서 못 보겠어. 네, 그 샤이닝 뭐 수작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감독의 스타일이나 관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공포 영화를 떠올리다 보니까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이 떠올랐어요. 이것도 막 하는 영화 아니거든요. 놀래키고 뭐 그렇지 않고 좀 이 스탠리 큐브릭만의 어떤 그 세계관이 돋보이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게 1980년도에 제작된 작품이고요. 잭 니콜슨이 광기에 사로잡힌 살인마로 등장합니다. 간단한 줄거리를 좀 얘기해 드릴까요? 네. 이 콜로라도 산맥에 오버룩 호텔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폭설로 인해 겨울이면은 고립돼서 영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봄이 될 때까지 이제 뭐 관리인을 호텔에 고용하는 것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잭 니콜슨이 소설가인데요. 소설을 쓸 생각으로 자신의 가족,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그 호텔에 가게 돼요. 그리고 글을 쓸 생각에 들뜨지만 또 뭐 예전에 여기 있던 관리인이 자기 두 딸과 아내를 죽이고 자신은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처음에는 뭐 그런 얘기는 흘려 듣고요. 근데 이제 한편 그 잭의 아들 데니가 있는데요. 이 데니는 샤이닝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영화 제목이죠. 이 샤이닝이라는 표현은 이 원작 소설이 스티븐 킹의 샤이닝이에요. 그리고 이 샤이닝이라는 표현은 스티븐 킹이 스스로 만들어낸 용어래요. 인간과 인간 사이 및 뭐 사물과 인간 사이에 적용하는 일종의 영적인 교감 능력을 이제 샤이닝이라고 하는데 이 잭의 아들 데니는 이 샤이닝 능력으로 앞으로 이 호텔에서 일어날 살인 사건에 대해서 감지하게 돼요. 과연 이 오버룩 호텔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광기에 사로잡혀가는 잭 니콜슨의 인물 변화와 이 오버룩 호텔이라는 고립된 공간이 주는 이 공포감이 이 스탠리 큐브릭만의 특이한 공포 영화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감독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영화로 첫 영화였어요? 아니 권한다. 첫 영화로 좀 어렵지 시작해봐라. 않게 볼만한 영화 같아서. 네. 그리고 약간 이 로즈마리 베이비 같은 경우에는 소설 원작으로 하고 있고 되게 소설에 충실했다고 해서 소설가가 약간 보고 나서 놀랬다고도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내 작품을 표현해줬구나. 근데 이 스티븐 킹은 스티븐 킹은 이 공포 영화의 거장 작가잖아요. 근데 이 이 영화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요. 자신의 원작과 영화의 해석의 차이가 커서 굉장히 싫어했대요. 자기는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가족 얘기로 좀 마무리되거든요. 뭐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영화 되게 차가워요. 네, 맞아요. 나 그거 보면 추워요. 실제로 것만 봐도 춥던데. 눈이 막 뒤덮여 있기도 하고 되게 염세적이고 냉소적이잖아요. 네. 이 감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굉장히 좀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이미지들이 딱딱딱 있어요. 네. 쌍둥이. 네. 그리고 자전거, 세발 자전거. 아들이 막 타고 다니죠. 데니가. 미로 뭐 이런 거 있죠. 네. 도끼. 미로. 예. 맞아요. 미로 정원. 도끼. 샤이닝. 네, 저는 못 볼 것 같지만 괜찮은데? 그래요? 같이 봐요 그러면. 이것도 좀 길죠. 엄청 영화가 길죠. 길어요. 네. 2시간 넘었던 다음에 것 그럼 같아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도. 네. 예린 씨는 어떤 영화 골라오셨나요? 저 또 호러 영화고요. 유전. 이것도 진짜 글로 여러 가지 봤어요? 버전을 봤죠. 관심 있다니까? 영화를 못 봐서 그러지? 저 이거를 올해 보면서 진짜 환호를 질렀어요. 제가 공포 영화 너무 좋아하는데 무서운 공포 영화가 많이 없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직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도 조금 무서운데, 네, 이거는 왜냐면 무서운 장면들이 있어요. 네. 놀래켜요? 놀래키는 것도 있고 심리적으로도 엄청 무섭고 오컬트 이것도. 그래서 로즈마리 사실 이거를 다루고 싶었는데 이거는 못 보실 것 같은 거예요. 예린 씨. 저 못 와요 그럼 그날. 저 영상 통화해야 돼. 두 분 하시고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여기 여자 주인공이 이름도 모르네. 그 식센스 보셨죠? 네. 거기서 할리 조엘 오스멘트 엄마로 나온 분.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네. 근데 이 유전에 그 여자 아이인가요? 네, 네. 외모가 진짜 살짝 독특하던데. 외모가 좀 되게 독특했던 느낌이. 그게 이제 영화 안에서 계속 좀 살아 있어요. 일종의 장애인. 안면에 약간 예. 그런 건가요? 네. 그렇구나. 분장? 이게 분장 아니에요. 네. 아. 근데 이거 얘기하면 스포겠죠? 아무튼. 네. 강추. 호러 매니아 분들 꼭 보세요. 맞아요. 저도 글로만 보지만 이 유전도 굉장히 추천해서 네. 그래서 제가 글로 본 거예요. 네. 두 개의 공포 영화가 나왔군요. 제 거는 다릅니다. 네. 도저히 이 무서움을 떨칠 수가 없어서 패딩턴 원 아니에요? 패딩턴 3. 패딩턴이 아빠가 되는 그런 거 아니고 저는 개봉작이에요. 툴리. 네? 아세요? 툴리. 아니요? 몰라요. 지금 현재 개봉해서 상영 중인 샤를리스 테론이 나오고 있는 영화고요. 이제 임신한 여성이 겪는 이제 일상적 고통 같은 게 나와 있는 영화예요. 샤를리스 테론이 아이가 셋인
이제 여성으로 나오고 첫 장면부터 배로 시작해서 네. 완전 만삭의 배. 음. 그래서 근데 둘째는 또 약간 그 예민한 아이예요. 음.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이제 첫째 있고 둘째는 예민하지 셋째 아이를 낳는데 이제 거의 뭐 자기가 없죠. 근데 그 동안은 이제 임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 셋 다 아이를 가진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풍문으로만 들었고 혹은 아이를 가진 가족들도 다들 하는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영화적으로 되게 섬세하게 다 담아냈어요. 감독이 누구냐면 준호 감독. 저 준호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 감독의 임신을 그래서 다루네. 계속. 임신을 다루죠. 네. 근데 그 톤이 그래서 우울하지만은 않아요. 원래 이 준호 감독이 약간 경쾌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로즈메리 의 아기가 은유적으로 이제 임신을 다룬다면 툴리는 그냥 생생해요. 그래서 로즈메리가 또 깡마른 임산부이고 그게 약간 또 깡총깡총 움직이는 그런 기이한 모습이라면 이제 툴리의 마일로거든요. 샤를리스 테론은 아이가 셋이고 정말 무기력하고 체중이 엄청나게 불어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벗은 몸도 나오는데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살을 찌웠고 그 샤를리스 테론이 워낙 그 여신 미모잖아요. 네. 날씬하고. 근데 이 영화를 위해서 살을 많이 찌웠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그렇지만 이게 꼭 임신에 대한 고통만 보여주는 영화는 아니고요. 이제 아이를 가졌거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헌사에 가까운 영화예요. 그 고통을 바라봐주면서 동시에 그 삶도 긍정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로즈메리 아기의 클로징 음악 고민을 했는데 네. 이 툴리의 삽입곡으로 클로징을 아마 맺으려고 하고요. 네. 왜 그 자장가 불러주시지? 하지 마. 나 너무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무서워. 그 불협화음 엘리제를 위하여 틀려가지고 하지 마. 무서워. 네, 여러분 무서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따뜻한 어쿠스틱 음악으로 아마 클로징 음악이 나갈 겁니다. 곧. 네, 그래서 툴리 추천해드려요. 네. 그러면 은선 씨가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네, 오늘도 창밖의 영화 듣고 계신 분 계신가요? 홍대 악마 보러 오세요. twice.